이 낡고 낡은 메뉴판을 좀 보십시오. 저기 얼룩덜룩하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저 판말입니다. 제가 이 분식집을 29에 시작했으니죠. 메뉴판도 저와 함께 반백년을 넘게 버텨낸 셈이지요.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좀 세련된 걸로 바꾸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답니다. 옆집 철물점 김 사장님도 지나가다 한마디씩 던졌지요. 아주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쓴다고 그래요? 새로 하나 맞춰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콧방귀도 끼지 않았답니다. 흙맛만 좋으면 되찍어 보기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괜히 멀쩡한 걸 바꾸면 손님들이 정 떨어진다고 싫어할걸요? 하면서 제 고집대로 저 메뉴판을 그대로 두었지요. 제 마음속엔 항상 내가 옳다는 신념이 단단히 박혀 있었거든요. 새하얀 분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는 이제 희미해져서 손님들이 고개를 빼고 들여다봐야 겨우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떡볶이 3,000원, 순대 3,500원, 김밥 2,500원. 언제나 똑같은 메뉴, 언제나 똑같은 가격을 고집했지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저는 제 마음대로 올리지 않았답니다. 정이라는 게 이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번 정해진 것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게 저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이런 고집은 비단 메뉴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제 삶의 모든 방식이 그랬지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익숙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 사람들도 저를 조금 어려워했답니다. 특히나 제 남편. 아니, 그 사람도 저의 이런 고집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추호의 양보도 없었으니까요. 분식집의 낡은 조명은 제 마음처럼 늘 어둑했고 끈적이는 테이블과 의자에서는 세월에 찌든 냄새가 났답니다. 떡볶이 양념이 끓는 냄새, 튀김 냄새, 그리고 이따금씩 들어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저의 삶을 이루는 풍경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익숙했고 이 익숙함 속에서 어떤 변화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낡은 것은 낡은 대로 멋이 있고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외골수였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털끝만큼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찬 바람이 쌩하니 불어오는 겨울밤집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덜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저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또 혼자였어요. 저녁 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보내고 허둥지둥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런 적막한 풍경이 저를 맞이했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 넓은 집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저녁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도 이제는 국물 위에 기름띠만 서걱거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안 들어오나 보네. 또 뭘 그리 바쁘다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그 사람의 잦은 부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마음을 졸였답니다. 하지만 걱정은 곧 서운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서운함이 깊은 분노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걸어 물었지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고요? 제 목소리에는 날 선 가시가 박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일이 좀 있어서. 아니, 그게 좀 바빴어.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지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언제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무책임한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안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제는 나를 귀찮게 여기는 건가? 하는 쓸쓸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하죠. 사람이 얼마나 나를 등한시하는지 하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답니다. 저의 고집불통 같은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온갖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집안은 넓고 저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텅 비어 보였답니다. 그 사람의 옷가지들은 옷장 속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점점 더 큰 화로 변해갔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추웠답니다. 칼바람이 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섰는 대출은 또 왜 그리 길던지요. 어르신들이 등기우편을 붙이거나 택배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저는 뻣뻣하게 서서 기다렸지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제 용무를 말했더니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뒤적이는 것이었답니다. 손님 혹시 홍길동 씨 댁이십니까? 직원의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홍길동은 제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제 목소리에는 이미 날카로운 의심이 섞여 있었지요. 직원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겉봉투에는 반송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발신인 주소 위에는 수취인 부재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사람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답니다. 수령인 부재로 반송되었답니다. 다시 수령하시겠습니까? 직원은 그저 사무적으로 말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대체 뭐길래 등기우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등기우편이라는 것은 중요한 서류가 오갈 때 쓰는 것이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사람이 늦게 들어와서는 뭘 그렇게 숨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 때문이었던 걸까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지요. 분명히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우체국 안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도장 찍는 소리 영수증 출력 소리 등으로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반송, 부재, 홍길동이라는 단어들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답니다. 직원은 다음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멍하니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겉봉투를 만지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이 봉투가 그 사람과 저 사이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집으로 향했답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등기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지요. 낡은 식탁 위에서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발신인 주소를 들여다보았답니다. 돋보기를 꺼내들고 흐릿한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제 눈에 들어온 발신인은 다름 아닌 빈원 병원이었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답니다. 병원? 병원이라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병원에서 등기우편까지 보낼 정도로 중대한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곧장 격렬한 의심이 솟아올랐답니다. 분명히 나에게 숨기는 병이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까지 미쳤지요. 그 사람의 잦은 부재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던 날들 피곤에 절어있던 목소리.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퍼즐은 너무나도 잔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나를 속이려 했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는 생각에 이르자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답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지요. 저는 봉투를 거칠게 뜯어보려 했지만 문득 정신이 들었답니다. 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래 몰래 뜯어보지 않아도 돼.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오면 다 밝혀질 테니까. 저는 봉투를 탁자에 던져놓고는 거실을 서성거렸답니다. 거실의 오래된 벽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지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낼지었던 식으로 추궁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다친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변명을 해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저의 못난 마음은 그렇게 점점 더 못된 생각으로 물들어갔답니다. 집 밖으로 나섰을 때 거리는 이미 어스름한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지요. 저는 그 사람에게 쏘아붙일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걸었답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요?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묻는 제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답니다. 걷는 내내 제 입술은 혼잣말처럼 움직였지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믿음은 없어.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단호해졌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그 사람이 자주 들르던 작은 사무실이 보였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었지요. 설마 저기서도 나 몰래 뭘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또 다른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쩌면 그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요.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답니다. 창문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책상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까봐 조심스러웠지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는 내제 눈에 익숙한 듯 낯선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등기우편물 수령증이었지요. 제가 우체국에서 보았던 그 반송된 봉투와 비슷한 형식의 수령증이었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손을 뻗어 그 수령증을 집어들었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수령증에는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수령 날짜와 서명란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발신인은 제가 본 등기우편 봉투와 똑같이 빈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수신인은 역시 홍길동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수령 날짜와 서명란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온갖 의혹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이 수령증을 보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뇌리를 스쳤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서의 작은 의문은 곧장 다른 의심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이것도 나를 속이려는 수작이겠지.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하는 지독한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답니다. 수령증을 들고 분식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었답니다. 그 사람의 잦은 부재 등기우편의 반송 그리고 사무실에서 발견한 그 수령증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려 했어 라는 잔인한 그림이었지요. 낡은 메뉴판 아래에서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내주면서 도제 생각은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었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쁘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피했던 거였어. 하는 지독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손님들이 오가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제 눈은 자꾸만 창밖을 향했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 골목을 지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와 함께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말을 쏟아낼지 다시금 머릿속으로 대사를 을롯뻗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는 날카로운 말이 제 입술을 맴돌았지요. 펄펄 끓는 떡볶이 양념만큼이나 제 속도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젓는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낡은 벽에 걸린 시계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제가 당한 배신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지요. 참다 못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끝에 겨우 연결된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에 절어 있었지요. 대체 어디예요? 당장 이리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그 사람은 병원 앞이라고 했지요. 병원? 역시 병원이었어. 제 마음속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저는 분식집 문을 잠그고 닫을 시간도 아까워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탔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제 손에 꽉 쥐어진 수령증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 사람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 앞에 내리니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런 모습조차도 저를 속이려는 연기로만 보였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봐요 당장. 저는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쏘아붙였답니다. 제 목소리는 싸늘한 밤 공기처럼 차갑게 울렸지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뭘 말하라는 거야.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잖아.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화낼 일이 아니라니? 당신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숨긴 거예요? 내가 당신 부인이 맞긴 해요.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수령증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요. 왜 병원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오고 이걸 당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채 거칠게 터져 나왔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렬한 욕구만이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 손에 들린 수령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요. 그는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저와 똑같이 접혀있는 수령증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당신한테 온 등기우편 수령증이야. 내가 대신 받아다 준 거지. 그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답니다. 뭐라고요? 나한테 온 거라고요? 저는 그가 내민 수령증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수령증과 그가 내민 수령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지요. 발신인은 빈원 병원으로 똑같았고 수신인 역시 홍길동으로 적혀 있었답니다. 나랑 똑같잖아? 하는 생각에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령증 하단에 찍힌 수령인의 서명이었답니다. 분명 제 손에 들린 것은 제 서명이 아닌 그 사람의 서명이었지요. 그리고 그가 내민 수령증의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답니다. 내가 당신 집에 없을 때 당신 앞으로 등기우편이 와서 내가 대신 수령했어. 혹시라도 중요한 서류일까봐. 그리고 이 수령증은 내가 병원에서 당신 대신 받아온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들렸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내 오해였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지요. 병원 로비의 차가운 바닥과 흰 벽이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답니다. 제 주위로 오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은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그저 손에 들린 2장의 수령증만을 번갈아 볼 뿐이었답니다. 그가 내민 수령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신인은 제 이름인 김영희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수령 날짜는 제가 며칠 전 분식집 문을 닫고 일찍 잠들었던 그 날짜였지요. 그날 저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일찍 누웠고 그 사람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온갖 비난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고요. 얼마나 모진 말들을 쏟아냈던지요. 그 사람은 제 등기 우편이 와서 제가 아프니 대신 받으러 병원까지 갔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수령증은 그 사람이 병원에 들렀다가 제 서류를 수령해 가면서 본인의 서류도 함께 받았던 것이었지요. 수령증의 내용도 이제야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건 바로 제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병원에서 온 것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바쁘다고 미루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를 저 몰래 대신 받아서 저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것이었지요. 내가 얼마나 모질었나,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던가. 제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이 밀려왔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제 2 손에 들린 수령증이 마치 무거운 쇠덩이처럼 느껴졌지요. 병원 로비의 환한 불빛은 저의 추악한 마음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답니다. 제 몸은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피로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그의 수척한 얼굴과 지친 어깨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제 못난 마음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답니다. 제 2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 듯 아팠지요.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기댄 채 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답니다. 눈물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제 얼굴을 온통 적셨지요. 그동안 제가 그 사람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요?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던가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저를 위해 병원에 가서 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오고 제가 아파서 쓰러져 잠든 밤에도 저의 우편물을 챙기러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부재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 문제나 숨기는 병을 의심할 때 그 사람은 묵묵히 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뒤늦게 깨달은 진실은 저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답니다.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저의 흐느낌 소리뿐이었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저는 제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했답니다. 제 못난 고집과 이기심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제 눈에 비친 집안의 풍경은 그저 쓸쓸하고 초라하기만 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오해했는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지요. 그 사람의 지친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되돌릴 수 없을까?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후회하고 또 후회할 뿐이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낡은 메뉴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메뉴판을 보는 제 마음이 예전과는 달랐답니다. 고집스럽게 똑같은 메뉴를 고수했던 제 지난날의 모습이 저 낡은 나무판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얼마나 외골수였는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세상을 보아왔는지 알려주는 듯 했답니다. 떡볶이와 순대김밥을 조용히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았답니다. 예전에는 늘 손님들에게 빨리 음식을 내주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 앞에 놓인 이 소박한 음식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사람도 묵묵히 제 옆에서 젓가락을 들었답니다. 차마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제 못난 마음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000번 하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쉬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제가 너무나도 모진 말을 쏟아냈기에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맵고 달콤한 떡볶이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쓰디썼답니다. 창밖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거리에는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나 의심하고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국물을 떠먹으며 제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낡은 메뉴판 아래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제 진심을 전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답니다.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이 낡은 분식집에서의 낡은 메뉴판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테지요. 그동안 제 못난 고집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했던 저였으니까요.